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아이들 학교에 마음껏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부모님들 이 교육 공백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고민이 깊어갑니다. 사교육 이거 없애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없어지나. 또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세워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꿈꾸는 분도 있고 다양한 교육 관련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 교실의 변화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교육계에 미래 교육에 대한 화두를 이미 던진 바 있고요. 지금은 교실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을 오늘 만나겠습니다. 미래교실 네트워크 정찬필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단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미래교실 네트워크.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14년도 10월경이고요. 그때는 이제 혁신적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혁신적인 수업 기법들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는 한 2만 명 정도의 교사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한 14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학생 참여도가 높은 수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핵심이 돼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발전시킨 수업의 방법들을 확산시키는 코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실의 모양을 혁신적 수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선생님들의 네트워크. 네, 그렇게 그거예요?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 사무총장이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이제 일종의 역설인데 선생님들의 모임이지만 설립을 주도한 거는 제가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요? 선생님 아니셨잖아요.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KBS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였었고요. 바로 이곳 KBS PD 출신인데 네. 어쩌다가 이런 걸 만들게 됐어요? 농담처럼 인생 참 이상하게 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3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교육 혁신, 21세기 교육, 미래 교육 이런 식의 화두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국제 교육 혁신 컨퍼런스를 우연히 참석했다가 그런 단어를 듣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시사 프로그램, 시사적인 다큐를 이제 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였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교육의 문제, 대입시,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인데 그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교육의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위기 진단을 전혀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학교 교육이 뒤처지는 게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은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다른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들,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 아니면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가만히 봤더니 본질적으로는 이게 학교 교육의 지체 현상에서부터 비롯된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파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처음에 시작이에요. 근데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의 이제 실험적인 교육 기법들을 보니까 이거면 지금 한국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교실 붕괴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와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완전히 작동하는 게 확인이 됐었고. 그것도 프로그램 차원에서? 예, 그게 이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로 교육 실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실제로 완전 붕괴된 교실에서 교육 기법만 바꿔서 투입을 했는데 눈앞에서 완전히 아이들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그 예를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사실 이걸 개념을 미국에서는 플립트 러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저희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수업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를 의미를 해요. 학생들한테 주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방식, 교사가 모든 것을 아이들한테 쏟아붓는 방식의 교육이었다면
학생들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예. 건데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없던 원래 이런 식의 수업이 좋다, 이런 식의 교육이 좋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존재를 다 했던 당연하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해졌던 부분이 테크놀로지 발달 때문에 이전 같으면은 지식을 교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달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면 굳이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그걸 할 이유가 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전체 대상으로 주는 지식이라면 요즘 유튜브에서 보듯이 그거 그냥 동영상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동영상 보는 거나 설명 듣는 거랑 뭐가 다르지? 예. 그러니까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동영상으로 압축을 해서 그냥 아이들한테 줘버리고 학생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학습해 나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일종의 동료 학습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교육학 이론 그다음에 인지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강의하는 방식의 교육이 교육적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최악의 교육 방법인데 일방적 주입식이 제일 예. 떨어지죠. 예.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가 동료학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투입을 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이들이 동료학습상으로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고 아이들이 사실은 거기가 완전 붕괴 상태의 교실이었어요. 완전 졸기만 하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예. 자료도 서로 찾고 뭐 디스커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 막 그러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이 갑자기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첫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할 때마다 사실 소름이 쫙 돋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선생님들도 그때 소름이 돋아서 이거 뭔지 모르겠다 어리벙벙한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내 눈앞에서 어제까지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몰입하는 현상이 나오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그친 게 아니라 한 학기를 관찰을 했는데 한 학기 내내 똑같은 상황에 오히려 아이들의 이 몰입 강도가 훨씬 커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 교육 기법을 미국에서 만든 걸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네, 원래는 미국에서 플립트 러닝이라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도 조용히 이제 사실은 좀 시끄럽게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갖고 오면서 저희 이제 직업적으로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제 조언들을 듣잖아요. 조금 변형을 시켰겠죠. 한국에 맞게. 그래서 관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래교육 운동을 하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국제적인 그 인물들을 만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뭔지, 뭐가 이걸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이 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진화된 방식의 방법이 한국에서 시연이 된 거예요. 그런 방식을 고안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다 담아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겠군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PD를 하면 되지. 갑자기 PD를 그만두고 이런 단체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눈앞에서 아이들이 확 바뀌는데 그중에 첫날 인터뷰를 했던 아이가 너무 수업이 재밌고 이렇게 자기가 수업에 몰입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뭐 점수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성적이 뭐 30점 뭐 이렇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상컨대 이 아이를 그대로 둔다면 성장을 하면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안 좋게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굉장히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내 눈앞에서 본 현상이 진짜로 실현이 된 거라면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발 빼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렇게 주변 한국 교육 현실을 보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분들이 꽤 있었군요. 굉장했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현상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육과 관련돼서 뭐 토론을 하던 얘기를 해보면 전형적인 현상이 사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쪽 아니면 교육학자들은 교사에 대한 비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봤던 현상은 뭐냐면 사실은 가장 크게 그 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 선생님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평생을 해야 될 일종의 직업적인 상황인데 본인이 하는 이 행위들이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막 이 존재감 자체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방법,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이럴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아는 순간 선생님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들도 목말라 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초반에 방송을 내고서는 거의 뭐 한 5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피드백들 막 보내는 거예요. 방송 보다가 펑펑 울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의 수업들을 막 돌아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게 가능한 돌파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한 거였었고, 그게 이제 사실은 디렉실 네트워크라는 구상을 하게 된 시작이었군요. 이 선생님들을 그냥 두면 또 이렇게 잠깐 타올랐다가 또 사라질 테니 조직화시켜서 묶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중간에 흩어지지 않고 쭉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처음 모이기 시작할 때 처음 어떤 활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또 방송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를 했는데 피드백이 되게 세게 왔었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실험을 할 때 이미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했던 건 2개 학교에서 4명의 선생님하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봤을 때는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신뢰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대량으로 이거를 규모를 늘려서 실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이거를 빠른 속도로 늘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원래 같이 했던 선생님들하고 이 연수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요. 근데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선생님들을 뭐 기존의 다른 연수들처럼 또 강의하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방식이에요. 연수. 그건 저희가 수업에서 이미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는데.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처음 연수에. 처음에 200명. 200명이었는데 한번 하고 나서 그런 모습도 다 카메라에 담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처음에 그 원래 있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연수를 통해서 변화를 하고 그래서 본인 수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다시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PD 그때도 PD 신분이었어. 예.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거의 한 1,000명이 아니 500명이 넘는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그때 확산을 시키고 동일한 효과가 초중고 교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학교 자체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학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그 다음 프로젝트까지 해내고, 그러고서 사실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단체 자체가 워낙 주목을 받는 그 교육 현장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초창기부터 사무총장은 맡고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단체였기 때문에 뭐 좀 막연했어요. 그냥 저는 이사로 설립 이사로 이렇게 있다가 사무총장을 하게 된 거는 2016년도 10월 달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방송에 남을 건지 아니면 이 움직임을 계속 끌어갈 건지. 그래서 2016년도 10월에 PD 그만두면서 이제 그러면은 직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사실 이게 2013년 정도부터 시작하면 3, 4, 5, 6 한 3, 4년 동안은 꾸준히 연속 기획식에 몇 가지 교육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네요. 예, 계속 그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혁신적 교육 기법을 작은 교실 한두 군데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을 변화시키고 그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실험도 해보고 또 그것이 학교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도 또 한번 해보고 뭐 이 모습이 다 카메라에 담겨서 방송이 됐군요. 예. 그걸 보고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을 거고. 네, 계속해서 늘어났고 교육청, 교육부까지도 그 시리즈들을 통해서 인식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교육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마디로 교사가 학습 방법만 바꾸면 모든 게 끝난다 이거예요. 단순화 시켜서 말하면. 학습 방법을 바꾸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된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해결된다. 그런데 대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져야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교 교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깨서 수업에 참여하는 거는 지금 교과 수업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인 거고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받쳐주는 교육으로 이제 전환된다. 이렇게. 그럼 그건 이제 단계별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기존의 교과 과정을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주입식 강의를 하면 아이들은 엎드려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몰입해서 참여하도록 그러나 그 내용은 기존의 교과 과정을 그걸 만드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학생 참여? 저희는 교실에서 소통을 허락해주고 협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통과 협력. 예. 예. 근데 이게 정말 강력한 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사람이 혹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이자 재미의 원천이 동료들 사이에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국어 시간이에요, 지금. 예.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단은 예를 들어 문법 같으면 문법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줘요. 그건 이제 그걸 영상으로 주고 뭐 미리 보고 오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필요하면 참고를 해라라고 하고, 학습지에도 관련된 내용들 자기들이 개념 정리를 하건 아니면 문제를 풀건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미션으로 주기도 하고, 이 개념을 고도화시키는 거를 단계적으로 같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개념을 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일 제가 봤던 인상적인 변화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국어 수업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했던 국어 수업은 선생님들이 국어 교과서를 대신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읽어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를 쭉 읽으면서 이 귀절은 뭘 뜻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갖는 함정이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텍스트를 소화할 시간을 사실은 안 주는 거거든요. 대신 읽어주면서 아예 강요를 하는 거죠. 이거의 답은 이거다라고.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굉장히 큰 성찰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국어 수업의 시작은 텍스트를 아이들이 소화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처음에 하는 게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 예컨대 소설이면 소설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미지를 갖고 표현을 하던 그림을 갖고 표현을 하던 요 작업들을 같이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만 거치면, 그리고 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그림 그리거나 뭐 이런 식의 패턴. 그러면 하나의 교과서에 실린 짧은 문학 작품을 너희들이 읽고 그림으로 그려봐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봤던 인상적인 게 관동별곡 같은 수업이 정말 갑갑했던 수업이잖아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정철이 다닌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 이미지가 그냥 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외우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이게. 관동별곡을 정철의 이정표로 그림을 그리도록 그러니까 한다. 갔던 곳에 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해서. 수학은 어떻게 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치면? 수학도 개념에서부터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출발하죠. 그러니까 개념 이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본인들이 문제를 잘 풀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한 데서는 툭툭 막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른 친구들, 너보다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는 이런 식의 미션들이 주어지면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한 이해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뒤로 더 고도화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영어는요? 영어는 오히려 훨씬 쉽죠. 영어는 서로 대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기존에 하던 영어보다 아이들이 실제 리터러시, 그러니까 말하고 쓰고 말하고 뭐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사회 과목 같은 거는 뭐 제가 그냥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무슨 과제를 내고 너희들 다 휴대전화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자료 다 찾아서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어면. 교사 역할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미션을 줄까를 이제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기존의 교과 과정에 대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쉽게 말하면 성적도 올라가던가요? 저희가 보면서도 사실 굉장히 놀랬던 거는 상승폭이 상상을 뛰어넘는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나고 수준에 있던 아이가 한 학기 사이에 우등생이 되고 뭐 이런 현상.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던 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다리를 놓쳐버리고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주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렸는데 이걸 회복을 못 시켰다는 그게 이제 기존 교과 과정을 어떻게 학생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참여하도록 하느냐의 교육 기법의 변화인 거고 그 다음 단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교과 과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과 과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길러줘야 될 능력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미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개념들이 존재를 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할 능력을 길러주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내려 있었었고. 지식이야 지금 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요. 뭐.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능력은 압축해서 정의를 하면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연결시켜서 진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뭐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고 그 능력을 뭐 역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컴피턴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원천적인 힘이 뭐냐면 사실은 소통 스킬.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꾸로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식의 힘이 뭐냐면 사실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 지금까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역설적으로 오히려 소통 능력이 마비하고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근데 수업 구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사실은 그게 같은 거네요. 기존 교과 과정을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바꿨더니 아이들의 능력도 소통 능력과 협력 능력이 커지더라. 네, 같이 성장을 하더라. 그런 거죠. 기존 교과 과정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아니라 그건 또 기본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고 시험도 잘 볼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소통과 협력 능력이 향상되더라. 이게 확인되더라. 근데 그 두 개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인 미래의 역량의 이제 그 모습인 거죠.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다 해보셨죠? 네, 계속 돌렸죠. 성적이 우수했던 아이들은 초기에 불만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자기의 종합적인 역량을 길러냈는지 이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교사마다 개인별 어떤 차이도 있습니까? 아니면 딱 고정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순발력, 즉각적인 대응 능력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요. 이게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되게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끊임없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한테 먼저 가르치는 겁니까?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걸 하라고 그러면 되게 두렵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방식. 본인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하는 방식은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학생 입장에서 경험을 하게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자기 수업을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일종의 팁들,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잘했다는 수업의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시키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참 오래전인데요. 교사분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에 제가 이제 강연 비슷한 걸 할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가서 공동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게 1번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교실의 풍경이 학생들 절반이 엎드려 자고 선생님은 깨우는 것조차 안 한다면서요.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했더니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히려 손을 들면서 그러면 저는 수학 선생님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애들 깨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알아야죠. 근데 지금 그 방법이 나온 거네요.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 문제의식이었어요. 소통 능력이 기본이고 핵심인데 수학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렇지.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이거든요. 국어는 어떻게 해야지? 생물은 어떻게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다음에는 과목과 교과 과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요새 그 비대면 동영상 수업 위주잖아요. 그래도 가능해요? 그게 확인됐어요.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들 모이지도 않고 집에 있는데도 가능해요? 네. 되게 놀라운 모습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나쁜 이 상황이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원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굉장히 강하던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 바뀌어도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정말 다행이었던 게 요즘 있는 온라인 이 수업의 툴, 쌍방향 수업의 툴이 그걸 굉장히 잘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의도했던 건지 모르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그거를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예. 이 툴을 적극적으로 학생들 참여시키는 도구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럼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도 서로 소통해요? 네. 그게 가능하군요. 하긴 그 뭐 무슨 줌 프로그램 이런 네. 거 하면은 전부 서로 이렇게 모일 수 그 안에서 있다면서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표현이 몇 번 해보고 나더니 오프라인 교실에서 하던 방식의 수업 디자인이 전부 다 먹혀 들어간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아까 한 2만여 명 교사들이 모여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뭘 지속적으로 배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계속 만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수업과 관련된 어떤 뭐 질문 아니면 정보를 얻을 게 있으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구조. 이게 원래 핵심이고요. 네. 안에서는 계속 일종의 연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도 돌아가기도 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지원을 하겠네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온라인 상황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하고 만들어낸 수업 기법들을 또 온라인 상으로 선생님들한테 나누는 연수 프로그램을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요청,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도 요청이 오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앞서가는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교실이 없어진다. 심지어 이제 그 고등교육, 대학 이후는 뭐 아예 그게 필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하던데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우리 정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상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되게 중요한 교육적 부분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가치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소통이니까. 구조인데 그거를 마치 어떤 지식체계 콘텐츠를 무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교육이 대체되는데 저는 그런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 이후는 근데 공동체 소통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학습이 바깥에서 학교 바깥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럼 미래 교실은 지금부터 계속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가야지 없앨 문제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